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V당 김중현입니다. 손 잘 보셔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돌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난다고 하죠. 돌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관없죠. 앞뒤가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다키스타워에는 굉장히 앞뒤가 중요한 V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설명드릴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지금 또 V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 바로 이제 덩케르크에 관한 영화 두 편을 골랐는데요. 네. 우연히도 작년 여름쯤에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흥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던 크리스토퍼 놀런의 덩케르크가 나와서 네. 큰 관심을 보였죠. 이 기획을 보고 와 대단하다 생각했던 게 네. 덩케르크라는 작전,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두 개의 영화를 같이 봐야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나의 영화는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준다면 또 맞아요. 하나의 영화는 네. 지도자가 아닌 수많은 병사들이 어떤 전쟁을 겪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대비가 되면서 서로 보완을 해주는 영화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두 편은 따로 기획됐는데 그에 이어서 올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던 다키스타워가 나오게 됐고요. 다키스타워는 덩케르크 작전을 어떻게 영국 국회의사당 안에서 처칠이 용기를 갖고 신념을 갖고 결정을 해서 실행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정치 드라마고, 이 덩케르크라는 크리스토퍼 놀런의 영화는 그렇게 해서 실제 이행된 작전이 현지에서 어떻게 펼쳐졌나를 보여주는 현장의 전쟁 영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두 편이 앞과 뒤를 이루는 것 같아서 오늘 주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상 최대의 철수작전 덩케르크의 앞과 뒤. 네. 이렇게 해서 두 영화가 보완되고 약간 서로 대비가 되는 게 네. 다키스타워는 사실 원맨쇼에 가깝잖아요. 그쵸. 한 명의 주연 그리고 네. 게리 올드만이라는 명배우가 연기를 했고, 또 한편 덩케르크는 누가 주인공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맞아요. 면에서 서로 대비가 되는 영화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키스타워는 정치 영웅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덩케르크는 뭐라고 할까요? 전쟁 공동체 드라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면에서도 대비가 되는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두 편 다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추천드리기 위해서 덩케르크 작전에 관해서 그래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도 가을에 9월쯤에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이제 우리가 후대의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발발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덩케르크 철수작전이죠. 1940년 5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던 사실이 세계대전의 서막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국지전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독일에 대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를 공격하니까 독일이 거기에 대해서 선전포고로 응전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 덩케르크 때까지는 그냥 이 세 나라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전쟁이 더 이렇게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독일이 전격적으로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초기가 되죠. 프랑스라는 강대국을 전격적으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는 유럽 전체에서 세계 최고의 육군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가 됐는데, 막상 싸움이 붙어보니까 독일한테 판판이 깨진 거예요. 초반에 너무 정신없이 깨지니까 독일군 입장에서도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쉽지 하면서 독일 기갑부대가 프랑스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의 북동쪽에 있었던 덩케르크 지역에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병사들이 무려 40만 명이 고립돼서 몰살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처칠이 영단을 내려서 그 40만 명의 영국과 프랑스 군사를 영국으로 철수시키는 사상 최대 작전을 한 것이 바로 덩케르크 작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덩케르크에 40만이 몰렸는데 이 당시에 영국은 싸울 만한 태세가 되어 있지 않았고 독일은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히틀러가 명령을 내려서 덩케르크에 있는 40만을 공격했으면 정말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실제로 덩케르크 작전이 시행된 것은 5월 26일인데 5월 24일 날 잘 나가던 기갑부대한테 그만 공격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역사의 미스테리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전체의 가장 큰 오판이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여러 가지 이제 사가들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히틀러가? 첫 번째는 영국하고까지 싸우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거였고 또 다른 것은 뭔가 하면 병참 같은 걸 생각한 거죠. 예를 들면 군수 물자 같은 것을 앞에 그 부대가 너무 빨리 진격을 하면 이 물자를 제공하는 그 병사들이 군대가 제대로 따라잡지 못해서 끊겨버리면 정말 고립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프랑스가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대요. 세계 최고의 육군인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히틀러가 잠시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이에 처칠이 용단을 내려서 그럼 철수작전을 하자 해서 이 40만 명을 빼서 무려 33만 명을 철수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또 이후에 4년 뒤에 이때 철수시킨 3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사실상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그렇죠.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덩케르크 작전이 실패했었더라면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굉장히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 영화 보고 나신 다음에 노르망디에 대한 지상 최대의 전투와 그 영화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세트로 보시면 그 두 개를 또 두 개 하시면 이 두 개가 완전 세트가 되는 거죠. 또 그런 기회를 또 하나 만들어 주셔서 몇 개월 뒤에 한번 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영화를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대체 이 40만 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후송할 것인가, 철수시킬 것인가를 두고 수많은 작전들이 생기는데 그걸 보는 재미도 있겠지만 사실 이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짐작해보는 것도 사실 이 두 개의 영화를 보는 굉장히 큰 재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일단 덩케르크에서 벌어진 다이나모 작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이나모가 이제 그 다큐스타로 잠깐 나오지만 처칠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방의 이름이 다이나모 실이라는 데서 작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이나모 작전이잖아요. 근데 그 긴박한 상황들을 이 두 영화를 보시면 약간 총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부리쯤 오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이나모 작전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작전명을 다이나모라고 지을 수 있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처칠이 뛰어난 문장가이기도 하고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처칠이 알고 보니까 작전명 마니아였더라고요. 그래서 처칠의 새로운 면모를 제가 발견해 봤습니다. 장명법도 굉장한 분이군요. 자, 1분 브리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심플합니다. 보통 위에 이렇게 타이틀이라도 있는데 타이틀도 없고. 뭔가 신비롭게 보이기 위해서 이 문장들이 단어들이 대체 뭘 의미하나라고 약간 의문부호를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어떤 문장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아까 저거 보면서 이게 뭐지 하다가 두 가지를 추측했는데 하나는 이게 무슨 주제가랑 관련될까? 또 하나는 작전명일까? 두 번째였다고. 작전명이고요. 처칠 얘기 말씀드렸는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비롯한 그 수복 작전의 큰 작전명이 원래는 라운드 해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둥근 망치. 그런데 처칠이 이 작전명을 듣고 작전명이란 그 무릇 후대에 얘기할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이름이 멋있어야 된다. 역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실 분다. 그래서 바꾼 이름이 바로 오버로드입니다. 그거나. 오버로드는 사실 굉장히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작전명이기 때문에 라운드 해머는 왠지 둥근 망치라는 느낌과 약간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오버로드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로드를 바꾸면서 이 처칠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였고요. 사실은 작전명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요? 그 이전에는 작전명이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2차 세계대전부터 작전명이 있었고 처음에는 작전명을 색깔 이름으로 했었대요. 근데 작전이 너무 많아지니까 색깔 이름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로는 안 되는군요. 수많은 색깔이 있겠지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작전명을 이런 식의 단어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롱 점프라는 게 뭐냐면 한때 히틀러가 스탈린과 루즈벨트와 처칠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 작전명이 롱 점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3명을 한꺼번에 발키리는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작전명이죠. 작전명 발키리라는 영화가 나왔고 톰 크루즈가 나왔던 히틀러 영화죠. 암살을 시도했던. 그렇죠. 니벨룽의 반지에 나왔던 그 인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발키리가 역사적 인물이어서 그런 식의 매칭이 되는 것 같고요. 마켓 가든이 뭐예요? 마켓 가든 역시 그 네덜란드 수복 작전에 쓰였던 작전명인데 이게 두 개의 작전입니다. 마켓 작전, 가든 작전이 합쳐진 건데요. 마켓은 그 교두보를 확보하는 작전이고 공수부대들이, 가든은
확보된 교두보로 진격하는 작전인데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마켓 가든이라고 했는데 이 작전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에 아주 오랫동안 치명적인 실패한 작전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월강 소나타 작전은 독일 공군이 코벤트리를 폭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었던 이름이 바로 월강 소나타입니다. 시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작전명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이 알면 스포일러이지만 뭔가 아군들이 함께 알았을 때 우리 이런 작전을 하고 있어라는 동질감, 동일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전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작전명이 중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미국에서 최근에 했던 사막의 폭풍이 가장 중요한 기억에 생생하네요. 최근의 작전명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전명의 세계를 짤막하게 아유, 해봤습니다. 재밌네요. 네. 이 자체로 작은 어떤 전쟁의 소 역사를 본 것 같습니다. 네. We shall go on to the end. We shall never surrender. One of ours. Every hour the enemy pushes closer. Where's the bloody Air Force?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덩케르크입니다. 네. 저 이 작품 굉장히 좋아하고 네. 이 작품은 정말 크리스토퍼 놀런이 좋은 작품들 굉장히 많은데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놀런 영화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감탄하면서 보는 측면이 있는데 놀런이 이제 간과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토퍼 놀런은 효과를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고증에 충실한 그런 네. 감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영화도 그런데 이 덩케르크를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런이 전쟁 영화를 만들었다. 어떤 걸 생각하게 되나요? 그럼 막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슨 전투 장면이 벌어지게 되고 뭐 수많은 뭐 엑스트라들과 수많은 선박과 비행기들이 하늘을 뒤덮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명량 같은 영화를 봐도 15세기 말에 조선과 왜군이 싸우는데 그 바다를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을 그린 거 보면 무슨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려낼 수 있잖아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에 따라서. 근데 덩케르크를 지금 보면 이 영화에 비행기 몇 대 안 나옵니다. 독일이 공격하는데 그냥 비행기 한 대가 훅 날라오고 그러다 기껏해 한 2대 날라오고 영국군에서 가장 많이 전력을 동원하는 게 비행기 3대 이런 정도잖아요. 네. 2차 세계대전이 되게 소박한 전투였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럼 왜 그랬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들을 동원하는 것은 크리스토퍼 놀런으로서는 일도 아닐 텐데. 근데 크리스토퍼 놀런은 그게 역사적 사실이었으니까라는 겁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군이 전력을 다해서 공격을 하질 않았어요. 육군은 물론이고 공군조차도. 그리고 당시에 영국군은 초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 물자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었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 스핏파이어 전투기가 나오긴 하지만 몇 대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사실 우리가 장르 영화에서는 그런 걸 용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긴박한 전투라는 것도 적과 맞서 싸울 때 누군가가 부상을 입고 또 구하고 이런 게 긴박함일 텐데 네. 사실 적군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아군들의 공포만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실 전쟁이라는 건 누군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자기와의 공포와 싸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전쟁 영화로서 굉장히 이상한 영화인 게 전쟁 영화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적을 쳐부수는 쾌감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쾌감은 없고 시종일관 적에게 쫓기면서 철수만 하는 영화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쟁 영화에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건 액션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시종일관 보여주는 건 리액션이에요. 적은 무조건 공격을 해오는데 이쪽에선 피하거나 엎드리거나 숨거나 하는 게 영화의 사실상 전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한 어떤 위치를 갖고 있고 전쟁 영화라는 건 아주 극단적으로 액션에 관해서 말을 한다면 적을 죽이는 데서 쾌감을 얻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아군을 살리는 데서 쾌감을 얻는 영화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영화적인 어떤 그 위치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영화를 이제 장르로 구분하자면 당연히 전쟁 영화겠지만 사실상 이 영화의 문법은 재난 영화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재난 영화에서 보게 되면 재난을 일으키게 되는 자연재해가 있다고 쳤을 때 자연재해는 비인격적이잖아요.
자연재해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평상시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을 골라서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을 삼킨다든지 이런 일은 없잖아요. 무차별적이고 우연적인 그런 자연재해는 거대한 어떤 비인격적인 폭력으로 인간을 덮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독일군이 사실상 그래요. 독일군은 특정 누군가를 암살하려고 특공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행기를 띄워서 밑에 새까맣게 이렇게 피신을 하려고 있는 그 프랑스군, 영국 병사를 향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독일군은 사실상 자연재해처럼 묘사되고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영화 속에서 독일군이 안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 아주 짧게 잠깐 나오는데 그 장면을 제외하면 독일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독일군은 이 영화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비인격적인 자연재해처럼 묘사하는데 그렇다면 이 영화는 왜 그렇게 하는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자연재해 같은 그런 거대한 어떤 비인격적인 폭력이 왔을 때 공동체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살아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화가 집중적으로 어떤 지향력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가 중요한 거죠. 네, 자연재해와 그 우연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 오프닝이 저는 굉장히 살떨렸습니다. 네. 오프닝이 네. 정말 조용한 곳에 영국군 몇 명이 걸어가다가 총격을 당하잖아요. 네. 근데 주인공인 토미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네. 그 장면을 보고 아 토미가 주인공이구나, 토미의 활약상이 펼쳐지는구나라고 착각을 했으나 네. 다 영화를 끝나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요. 토미가 살아남은 건 그냥 우연이었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토미가 주인공인데 토미가 주인공이라고 만약에 친다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막 신심이 깊었는데 여기다 성경책을 넣었는데 여기다 총이 맞아가지고 우연히 살아났다. 그러면 신심 때문이잖아요. 네. 굳이 말하면. 네. 그다음 그게 아니면 고향에 두고 온 노모가 계신데 나는 노모를 부양해야 되니까 기필코 살아가야 돼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런 특별히 돌아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영화에서 보면 각 인물들마다 사연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서 살아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생명력 자체가 생존을 지향하기 때문에 기필코 살아야겠다라는 생존 본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까지 인물들을 평준화하고 네. 개성을 오히려 없애고 캐릭터라이징을 배격하고 그러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것을 거대한 벽화를 그려내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죠. 네. 거대한 벽화이긴 한데 벽화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세 가지 플롯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는 시작하면 단순한 전쟁 영화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플롯이 꼬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뭐지? 네. 시간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하는구나. 역시 논란이 그냥 평범하게 찍을 리가 그럴 리가 없지라고 없죠. 생각을 하는 네, 거죠. 논란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시공간은 우리가 체험하기에는 단일하고도 균질하게 체험하잖아요. 네. 주관적으로는 다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뭐 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그 다음 한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굉장히 단일한 어떤 하나의 시공간이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경험적으로. 근데 크리스토퍼 놀런은 이 단일한 현실의 시공간을 항상 복잡한 영화적인 시공간으로 바꿔내는 데서 이 사람의 어떤 굉장한 특장과 오기 같은 것이 있기도 한 그런 어떤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플롯의 마술사라는 네. 방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죠. 이 영화에서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덩케르크 작전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적인 시간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되죠. 그렇게 해서 육지에서 배가 빨리 영국에서 와서 영국으로 철수하기를 기다리는 병사 입장에서는 일주일의 시간이 영화 속에서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 어선들이 그 프랑스 해안을 가서 병사들을 실어 나르려고 하는 작전은 하루가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작전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엄호를 해주게 되는 스피파이어 전투기들의 입장에서의 어떤 공중전에 관한 것은 1시간인 거죠. 이렇게 영화적인 시공간을 셋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 영화의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서로 다 세계를 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는 나눠지는 어떤 세 가지 시간의 밀도가 굉장히 다르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일단 똑같은 시간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공중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의 시간밖에 없는 그 상황을 뭘로 보여주냐면 연료 게이지로 보여주죠. 기름이 자꾸 떨어지는 상황에서 긴박함을 보여주죠. 근데 정반대로 육지에서 빨리 배가 와서 철수하기를 기다리는 병사 입장에선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겁니다. 빨리 시간이 가야 되는데 배는 오지 않고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무망하게 승하선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병사들이 해변에서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눔으로 인해서 이 각각의 시공간을 서로 다른 영화적인 시간의 밀도로 채우는 네. 그런 일종의 마법 같은 걸 부리는 네. 거죠. 제가 이 덩케르크 영화제를 한번 가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하냐면요. 덩케르크 영화제 앞에 화면을 세 개로 분할합니다. 네. 한쪽에는 육지의 시간, 한쪽에는 비행기의 시간, 한쪽에는 배의 시간을 네. 각각 시간을 맞춰가지고 똑같이 흐르도록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뒤에서는 다키스타워가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동시에 봐야지만 덩케르크를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영화제로 해보고 싶어요. 네. 정신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멀미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재밌는 아이디어긴 한데 근데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게 단순히 영화적인 밀도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것은 효과라는 얘기인데 효과에만 집중된 게 아니고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심플한 영화지 않습니까? 따로 주인공도 없는. 그리고 철수하는 게 처음부터 끝이잖아요. 그 영화를 왜 논란을 이렇게 복잡하게 세 가지 플롯으로 나눴을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렇게 셋으로 나누게 되면 이 셋 사이의 고립감과 절박함이 극단화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서로 다른 사실상의 물리적인 공간처럼 사실상 설정함으로 인해서 하늘은 하늘밖에 없게 되고 바다는 바다밖에 없게 되고 육지는 육지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인물들이 느끼는 어떤 고립감 같은 것을 굉장하게 전달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르게 진행되는 세 개의 시공간이 영화의 한 후반부의 어느 지점이 되면 하나로 합치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의 시공간이 되거든요. 육지와 바다와 하늘이 만나게 되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사실상 영화의 무게중심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무게중심이 이루는 공간에 대한 액센트가 굉장히 중요해진단 말입니다. 그 무게중심을 이루는 공간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셋이 언제 합쳐지는가 하면 그것은 영화 속에서 비행기 전투사 2명 중에 1명인 사람이 적기에 의해서 격추돼서 바다에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순간 이제 세 개가 합쳐지게 되는데 근데 그 장면을 영화에서는 2번 보여주죠. 하늘에서 동료인 파리어라는 사람이 동료 비행사가 동조 조종사가 격추되는 것을 하늘에서 한번 보여주고 바다에서 어선을 이제 가지고 병사들을 구하러 가는 도슨이라는 사람이 떨어지는 비행기를 밑에서 보게 되는 장면으로 두 개가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시 질문할 수 있겠죠. 왜 그러면 세 개의 플롯이 하나로 합쳐야 되는 그 결정적인 지점이 그 전투기 조종사가 추락하는 지점인가라는 거죠. 그 지점은 다시 말하면 구조자가 구조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 전투기를 모는 이유는 뭔가 하면 빨리 구조를 할 수 있도록 구조작전에 참여한 어떤 결정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도 적에 의해서 격추되는 순간 구조돼야 된단 말입니다. 바다에서. 실제로 도슨 일행들이 그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해주는 장면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함께 살아 돌아갈 것인가에 관한 영화인데 그럴 때 구조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용기도 있고 뛰어나고 애국심도 있고 뭐 체력도 좋고 구조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현재 패잔적인 상태이고 힘도 없고 별것 아닌 사람들이고 이게 아니라 이 둘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자가 구조되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순간 세 개의 플롯이 합치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 돌아가게 하는 그런 드라마를 그려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건 사실 이 영화를 다크나이트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굉장히 재밌고 인셉션하고 비교해도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결정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서로 다르게 시간이 흐르는 것은 이건 인셉션에서 가져온 그렇죠. 거거든요. 네. 인셉션의 클라이막스에 보시게 되면 이 승합차 같은 요원들이 함께 차고 있는 첫 번째 꿈에서 이렇게 추락할 때 그 시간은 2초거든요. 그소와 이에서 꿈속의 꿈인 그 다음 단계인 호텔 그 복도에서 그 조셉 고든 레빗이 싸우는 액션 장면은 20분 동안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세 번째 꿈인 그 설원에서 펼쳐지는 액션 장면은 2시간 넘게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게 진행되는 시간 밀도를 갖고 있는 세 개의 시공간을 변주하는 게 영화의 클라이맥스인데 그것을 전반부로 갖고 와서 영화로 변주한 것이 신작으로 변주한 것이 바로 덩케르크의 플롯의 구조다 이렇게 일단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덩케르크의 주제가 사실은 다크나이트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있는데 다크나이트의 주제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사회심리학적인 어떤 실험실 같이 영화의 후반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선박 2개를 놓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먼저 그 기폭제 장치를 누르게 되면 상대를 날려서 내가 살 것이냐 라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사실상 이 영화의 가장 젊은 병사 3사람의 이야기로 변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 톰이라는 주인공, 그 다음에 사실은 프랑스 병사인데 영국군인 척 입 다물고 가만히 끝까지 구조되려고 했던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그것을 굉장히 나중에 알게 되고 마뜩찮게 보게 되는 알렉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이야기가 마치 다크나잇에 있었던 그 기폭 장치를 누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깁스는 기폭 장치 같고 알렉스나 이 두 사람은 이 두 것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반대되는 그런 견해를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그럼 인셉션하고 다크나이트하고 같이 5개를 같이 봐야 되는 풀세트를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좌우에서 이렇게 네. 또 심지어 요즘 병명까지 이용하니까. 덩케르크 하나 이용하기 위해 이거 보기 위해서 사방에다가 다 영화제를 한번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후반부에 이제 이 병사들이 구출되고 나서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보면 처칠에 대한 기사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네. 그것도 그 깨알같이 다키스타와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다키스타워의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Defend our island, whatever the cost may be. 처칠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이 신문에 실리게 되죠. 그것은 이제 대독할 때 토미가 처칠의 그 연설을 대독하게 되죠.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왜 마지막에 그 연설을 읽는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의 엔딩을 토미가 읽어야 되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극 중에서는 토미를 보면 우리가 토미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 이름이 토미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화 속에서. 엔딩 크레딧에만 토미라고 하고 배우 이름이 나올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사실상 그 사람은 익명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살아 돌아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연히 그 사람이 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극히 가장 평범한 자, 가장 이름 없는 자가 그것을 대독해서 인류의 목소리를 낸다, 영국의 목소리를 낸다, 혹은 이름 없는 병사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어떻게 하면 개별적인 요소를 그리지 않고 거대한 벽화를 그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분의 합보다 전체가 훨씬 더 큰 영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주는 정말 미학적으로 탁월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We are looking at the collapse of Western Europe in the next few days. You ask what is our aim? Victory at all costs. Is it true we're in full retreat? All our forces are now in Dunkirk, where we cannot reach them. They're pushing us into the sea. There is the question of peace talks. That child. Then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네, 이어서 완전히 영화적인 톤은 다르죠? 네. 그때 영국 런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완전 전형적인 캐릭터 쇼 네, 가깝죠. 맞습니다. 게리 올드만 혼자서 정말 하드 캐리 올드만 하는 영화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덩케르크는 사실은 보고 나도 배우가 생각나는 영화가 아니에요. 네. 근데 다키스타워는 거의 배우만 생각나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네요. 아무 정보 없이 영화 보셨는데 게리 올드만이 나와? 맞아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네, 이 영화를 이제 올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포함해서 사실상 뭐 거의 존재하는 모든 영화상의 나무주연상을 다 게리 올드만이 휩쓸다시피 했는데 이게 첫 수상이라는 것도 아카데미에서 For Gary Oldman. He received his first nomination for Glorious. 게리 올드먼은 사실 뭐 굉장히 뛰어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연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서 연기법의 상당 부분은 모사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식적인 연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연기법 중에서 메소드 연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의 연기는 메소드법에 거의 반대되는 스타일이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처칠의 이미지, 얼굴이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말할 때, 연설할 때 목소리가 있고 이 다키스타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설하는 영화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게리 올드만이 하는 걸 보면 일단 분장에서 항상 이렇게 폼바디 수트라고 하죠. 이렇게 배가 나온 것처럼 체형이 큰 것처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특수 수트를 입게 되고 얼굴 분장 같은 것도 약간 분장을 위해서 특수한 그런 분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말할 때의 말투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모든 것까지 실제 처출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비슷한 연기가 철의 여인에서 메릴 스트립이 했던 연기입니다. 거기서도 특수 분장을 했었고 거기서도 모사 연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영화를 통해서 메릴 스트립이 아카데미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두 연기는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이다. 네. 자, 어쨌건 이 영화는 전형적인 영웅 드라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 지하철 장면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이런 고독한 영웅이
바로 이 평범한 일반 사람들의 그런 애국심과 용기에서 힘을 얻어서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Your Majesty. Mr. Churchill. 이 영화의 다키스타워의 핵심은 뭔가 하면 갑자기 처칠은 사실상 당시 집권당인 보수당에서 상대적으로 비주류였던 거예요. 약간 좀 그 사람 자체가 좀 경원시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월 10일 날 물론 거물이긴 하지만 수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5월 10일 날 수상이 된 날짜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그때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한 날이거든요. 5월 10일 날 갑자기 본인이 생각지도 않게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그로부터 2주 후에 덩케르크 작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주 동안 얼마나 살떨리게 정말 힘들게 했을까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처칠의 고립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처칠은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같은 당에서는 이 사람을 약간 방패막이로 내세우려고 하고 상대 당에서는 처칠을 공격하려고 하고 그 고립감을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계속 프레임 안에 갇히는 처칠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할 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심지어 장소도 좁고. 그렇죠. 네. 그 고립감이 사실 처칠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왜 지금 생각하면 처칠은 뭐 2차 세계대전의 최고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고 등등 했을 때 왜 그는 그랬을까라고 상상하게 되는데 당시 영국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일단 그러면 왜 집권당인 그 보수당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류 정치인들은 오히려 처칠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히틀러 쪽과 화친을 하려고 하잖아요. 유화 정책을 쓰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측면인데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게 1918년도니까 이때 당시까지 2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IMF 정도의 역사 감각인 거예요. 근데 IMF 때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서 고통받았는가,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몸으로 느끼죠. 그러니까 영국 당시의 국민들 자체의 여론이 히틀러와의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요. 유화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단 말입니다. 그럼 처칠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속한 그 정당에서 정당의 주류 정치인들이 다 자기 의견과 반대일 뿐만 아니라 여론하고도 반대예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상대로 혹은 주류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서 정반대 의견으로 이 거국 내각을 끌고 가면서 이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 당시에 처칠이 얼마나 압박감이 심했고 또 그것을 영웅적으로 결정하기가 힘들었을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여기도 약간 그 버튼처럼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덩케르크에 있는 40만 명의 병사를 살릴래?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3천 명의 병사를 희생시킬래? 뭐 이런 식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얼마나 내리기 힘든 지도자로서의 선택일까를 계속 중간에 보여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속 괴로워하는 처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기록으로만 본다면 그 상대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헬리팩스라는 사람인데 헬리팩스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너무 아름다워요. 뭔가 하면 우리의 꽃다운 청년들을 왜 피를 흘리게 해야 되느냐. 칼레에 있는 3천 명의 우리 병사들도 너무 소중한 우리 국민이다. 피를 흘리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나 독일과 우리가 유화 정책을 써서 전쟁을 하지 말고 그냥 협상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하지 말자는 얘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처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냉혹하게 3천 명을 희생시켜서 40만 명을 살리자라는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쨌건 3천 명의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치라는 건 결국 최선과 차선 사이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과 차악 사이에서 선택일 경우도 종종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고 이때 처칠은 바로 그런 난점에 봉착한 거죠. 그랬을 때 겉으로 굉장히 번드르르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의 선택을 했던 거죠. 그것을 바로 이 칼레와 덩케르크 사이에서의 어떤 결단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할리팩스 그 말씀하시니까 꽃다운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덩케르크에서 나옵니다. 마크 라이언스가 연기하는 그 배에서 그 말이 나오고 꽃다운 젊은이가 죽어요. 사실 그게 전쟁의 아이러니라는 생각을 사실 그 다키스타워를 보면서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가? 그 지도자는 그 희생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 밀고 나가야 되는가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영화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정치인이 있을 때 그 정치인이 모든 상황에 다 훌륭한 정치는 없는 것 같아요. 난세에 어울리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 있고 또 평시에 어울리는 훌륭한 정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칠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역사상 최고의 가장 훌륭한 영국인으로 누구를 생각하느냐고 2002년도에 BBC에서 대대적으로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처칠이 1등이었거든요. 다윈, 뭐 뉴튼 이런 사람들을 누르고 처칠이 1등이라는 건 사실 약간 이상할 정도거든요. 그럴 정도로 절대적으로 영국인들은 신봉하는 사람인데 처칠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태어나서 영국이 전 세계를 완전히 호령하던 시기에 태어난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인이 갖고 있는 성스러운 사명은 이런 문명을 퍼뜨리는 거다라는 걸 믿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오니스트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예를 들면 간디 같은 사람에 대해서 간디 그 반쯤 벌거벗고 다니는 탁발승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칠은 인간적으로나 정치가로서 위험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적어도 영국에 관해서 그리고 영국이 당시에 놓였던 위치에 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실용주의적이면서도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을 했던 사람인 거고 그것이 난세의 상황에서 히틀러 같은 악마적인 어떤 지도자와 싸울 때는 처칠 같은 사람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키스타워가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역사에서 이제 가정하지 말라고도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때 그 보수당 주류에 굴복해서 혹은 국민적인 압력에 굴복해서 처칠이 그때 히틀러랑 싸우지 않고 유화 정책을 썼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제 생각엔 독소 전쟁이 훨씬 더 일찍 발발했을 것 같아요. 독일이 소련을 훨씬 더 일찍 침공했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리고 아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 안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타이밍을 놓쳤겠죠. 그렇죠. 타이밍도 놓쳤고 그다음에 영국조차 발을 빼고 그렇게 유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미국이 거기 참전할 아무런 그렇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사실상 그 전체주의가 훨씬 더 오랜 세월 유럽을 점령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현재 유럽의 지도가 많이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할 수가 있을 것 텐데요. 영화에서는 또 굉장히 재밌게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귀엽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핵심을 건드리는 게 이 V 장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V당 했지만 이 V를 처음에는 이렇게 거꾸로 하니까 그 비서였던 레이튼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What's so funny? I'm not sure if you know this, but the way you're doing your V for Victory sign, well, in the poorer quarters, that gesture means something else. 이게 후반부에 지하철 장면에서 그 처칠이 민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V 하나로 빅토리를 의미하는 건데 이 V 하나로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요소를 만들어내죠. 네, 그 부분이 너무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엘리트주의자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의 전반부에 보면 지하철도 한 번밖에 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을 탈 만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엄청난 귀족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영국 국민이라면 다 이게 모욕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그것 자체가 모욕이 되고 V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V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했던 거죠. V for victory. 이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모를 정도로 고립된 엘리트주의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엘리트주의자조차 어떤 지하철에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용기와 신념을 얻게 되고 그런 국민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마지막에 연설하면서 영화가 클라이맥스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영화의 드라마 라인도 굉장히 흥미롭죠. If we enter into a peace deal with him right now, what would you say to that? Never. Their native soil. Aiding each other like good comrades to the utmost of their strength. 지하철 장면이 조금만 더 좀 매끄러웠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의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민중의 목소리를 듣고 민중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만나는 장면이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처리가 됐다면 후반부의 감동이 좀 컸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약간 과하게.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감동받을 수도 네. 있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체가 너무 이제 인위적으로 짜여져서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처칠이 지하철에서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지금의 정치인들이 듣지 않는 소리들 진짜 민중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상징으로 본다면 그 장면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 것 의미가 같습니다.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두 편 중에서 더 네. 좋아하시는 작품 골라요. 다키스타워 더 좋아하시죠? 아니요, 저는 지상추대 작전. 네. 두 편은 사실 약간 좀 한쪽으로 많이 기울긴 하는데 덩케르크 워낙 훌륭한 작품이어서 다키스타워가 작품으로 이렇게 대적하기 좀 힘든 것 같고요. 한쪽으로 기웁니다. 네. 근데 장면은 사실 덩케르크의 수많은 명장면이 있지만 다키스타워의 사랑스러운 장면을 저는 꼽고 사랑스러운? 싶어요. 네. 네. 처칠이 약간 좀 보수적인 사람이고 네. 꽉 막힌 사람이긴 하지만 이상한 유머 감각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내내 그 이상한 유머 감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가 애를 씁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하나가 늘 술을 마시잖아요. 늘 언제나 술을 마시고 시가를 피는데 그때 술을 계속 마시고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 do you manage drinking during the day? Practice. 그게 처칠이 가지고 있는 약간 일그러진 유머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처칠이라는 인물을 캐릭터라이징을 좀 더 잘했으면 영화가 좀 더 재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밤, 약간 좀 재미 반 이렇게 저는 그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네, 처칠이 약간 귀여운 면모들도 그렇죠. 영화 속에서 종종 등장하죠. 맞습니다. 두 편 중에서 뭐 저는 약간 밸런스 붕괴라고 벨붕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뭐 이미 예상을 했고요. 네, 최고 장면도 저기서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덩케르크를 꼽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다키스타워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최고의 장면도 덩케르크에서 꼽고 싶은데 최고의 장면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해변에서 적기가 폭탄을 이렇게 투하할 때, 네, 그것을 찍은 장면이 저는 토미가 최고의 엎어져 있을 장면. 때. 그렇습니다. 해변에서 갑자기 적기가 나타났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래 위에 그냥 이렇게 몸을 낮춰서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연출을 했냐면 그 적기가 폭탄을 연달아서 투하하는 그 방향을 화면의 원경으로부터 시작해서 화면의 근경으로 관객 쪽으로 다가오도록 다다다다다 이렇게 폭탄이 하나씩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화면에 가장 가까운 근경 쪽에 토미가 엎드려 있어요. 그럴 때 한 명씩 떨어질 때마다 병사들은 초토화되겠죠. 굉장히 이제 관객 입장에 살떨리게 보게 되는데 그것이 토미 바로 직전에서 멈추고 그 장면이 끝나는 장면. 그 장면은 일단 서스펜스가 굉장한데 그 서스펜스가 굉장하고 긴장감이 굉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폭탄이 이쪽에 안 떨어지고 직전에서 끊어짐으로 인해서 토미가 안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사람이 안 죽었구나라는 안도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때 폭탄이 토미까지 떨어졌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다음 폭탄은 어디냐면 관객석이 되거든요. 3D구나. 네. 이렇게 비행기 날아오면서 우리까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럴 때 관객들이 느끼는 위기감 같은 것을 토미랑 일체화시키는 영화적인 그런 앵글들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폭탄을 원경으로부터 근경으로 이렇게 오도록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탁월하게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영화적으로 상상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뛰어난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렇습니다. 연출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장면이군요. 그러면서 또 주제하고도 사실은 맞는 장면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상 최대의 철수작전 덩케르크의 앞과 뒤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영화를 함께 제가 나누었습니다. 이번 지금 군복 네. 비슷하게 입고 왔는데 오늘 모처럼 제대로 갖춰서 밀리터리 룩으로 오셨어요. 약간 사정 느낌으로. 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 두 편의 영화는 모두 다 BTV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얘기 했어야 되는데. 독일군 병사 같은 느낌이다. 아니야, 멋있어.